제 나이 76입니다. 오늘 아침 50년 만에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아, 나 좀 보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50년입니다.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형이었습니다. 형님, 이제 와서 무슨... 제발이다.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말이 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평생 증오하며 살아온 사람, 제 인생을 망친 사람, 그 형의 얼굴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가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배신과 분노가 어떻게 50년을 지배했는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73년 저희 집은 서울 성북동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약방을 운영하셨습니다. 동인당이라는 이름의 작지만 오래된 약방이었죠.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내려오던 가업이었습니다. 형은 저보다 5살 위였습니다. 김진우 제 형님이었죠. 어릴 때부터 형은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효자에 동생인 저를 잘 챙겼습니다. 아버지는 형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죠. 진우야, 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될 놈이다. 약방도 내가 이어받아야 한다. 저 김진호는 형과 달랐습니다. 공부도 못했고 말썽만 피웠습니다. 중학교 때는 담배 피우다 걸려서 아버지한테 매를 맞기도 했죠. 하지만 형은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아버지, 진호가 아직 어립니다. 제가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형은 늘 그랬습니다. 제 편이었죠. 하지만 제겐 하나 형보다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한약 조제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손은 약재를 다루는데 재능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처방도 한번 보면 외웠고 약재의 양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진호야, 너는 하늘이 내린 약손이구나.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를 칭찬하시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날 형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던 것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금방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내 동생 잘한다. 형도 배워야겠다. 1973년 가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큰 병에 걸리신 겁니다. 위암 말기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구나. 아버지는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형과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통곡하셨죠. 아버지는 2달 뒤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낸 뒤 가족이 모였습니다. 유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죠.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셨던 최 선생님이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그 순간 형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당연히 장남인 형이 모든 것을 물려받으리라 생각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약방 동인당과 이에 딸린 모든 재산은 차남 김진호에게 물려준다.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장남인데 제가 평생 약방을 이을 준비를 해왔는데. 최 선생님은 침착하게 유언장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진우야, 내 아버지께서 깊이 고민하신 결정이다. 여기 보거라. 진우는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으니 세상 어디서든 성공할 것이다. 하지만 진호는 약방이 없으면 살 길이 막막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호에게는 하늘이 내린 약손이 있다. 동인당은 진호가 지켜야 한다고 쓰여 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떨고 있었죠. 형님,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형님,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똑같이 나누어요. 형님이 원하시면 제가... 닥쳐. 형이 처음으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뭘 했다고? 나는 평생을 이 집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살았어.
그런데 너는 공부도 못하고 놀기만 했던 내가 모든 걸 가져간다고. 형님, 저는 정말 내가 아버지를 잘못 봤어. 평생 날 속이셨구나. 너도 마찬가지야. 약손이라고.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돌려놓은 거지. 형님, 그게 아닙니다. 하지만 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형은 집을 나갔습니다. 짐도 제대로 꾸리지 않고요. 진호야, 진호야. 어머니가 붙잡았지만 형은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없이도 잘 사실 겁니다. 진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마지막으로 형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유산이 저주라는 걸 알았습니다. 형이 떠난 후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울기만 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들 둘이 이렇게 갈라서는 걸 봐야 하나. 저는 형을 찾아다녔습니다. 형이 있을 만한 곳은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형은 완전히 종적을 감췄습니다. 몇 달 후 소식이 들렸습니다. 형이 부산에 내려가 무역업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소문도 함께요.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약방은 형님 것입니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하지만 답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975년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진우를 보고 싶구나. 병상에 누운 어머니가 형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부산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의 회사를 수소문해서 찾아갔죠. 형님. 형은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훨씬 달라진 모습이었죠.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왜 왔어? 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형님을 찾으십니다. 제발. 어머니, 형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버리셨어. 아버지 유언에 찬성하셨잖아. 내가 왜 가야 하지?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돌아가. 형이 등을 돌렸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넌 내 동생이 아니야. 내 모든 걸 빼앗은 도둑이지. 형님, 저는 형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발요, 형님. 어머니만은. 경비, 형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 내보내. 저는 경비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죠. 형님.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진우야. 마지막까지 형의 이름을 부르시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 형은 오지 않았습니다. 부고를 보냈지만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첫째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형을 용서하지 않겠다. 형이 저를 도둑이라고 했다면 저는 형을 불효자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사람이라고요. 분노가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른 후 저는 동인당을 지켰습니다. 형에게 절대 지지 않겠다. 내가 이 약방을 최고로 만들어서 형이 후회하게 만들겠다. 그것이 제 복수였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약재 공부를 더했고 새로운 처방을 연구했습니다. 아버지의 비방을 더욱 발전시켰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인당 김진호 선생 약손이 신통하다더라. 거기 처방받으면 백발백중이야. 손님이 늘었습니다. 약방을 확장했습니다. 직원도 고용했죠. 1978년 저는 결혼했습니다. 아내 순이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과거를 알고도 받아주었죠. 당신 형님과 언젠가 화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순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일 없어. 형은 이미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1980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제 생애 가장 기쁜 날이었죠.
하지만 기쁨 속에서도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이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안 돼. 형은 배신자야. 어머니를 버린 사람이야.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인당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한약방이 되었습니다. 지점도 3개나 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면 항상 누군가가 방해했습니다. 좋은 자리를 알아봤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비싼 값에 사간다든지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반복되자 의심이 들었습니다. 1985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거래처 사장님이 술자리에서 실수로 말을 흘렸습니다. 김 사장님, 미안하지만 부산의 김진우 회장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요? 김진우요? 아닙니다. 제가 실언을. 저는 그 사람을 붙잡고 다그쳤습니다. 알고 보니 형이었습니다. 형은 이미 부산에서 큰 무역회사를 일군 재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제 사업을 은밀히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형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저는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형은 나를 아직도 용서하지 않은 거야. 내가 모든 걸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분노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좋아. 형님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저는 형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약점을 찾으려고요. 복수를 하려고요.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형을 감시했습니다. 형의 사업 동향을 파악하고 틈만 나면 방해했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서로를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만나지도 않고 통화도 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괴롭히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아들 민준이 자랐습니다. 아버지, 큰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큰아버지는 없다. 다시는 그 이야기 꺼내지 마라. 저는 아들에게도 형의 존재를 지웠습니다. 아내 순이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형제가. 당신은 몰라. 형이 어머니한테 뭘 했는지, 나한테 뭘 했는지.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1995년 아버지 20주기였습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아들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큰아버지는 제사에 안 오시나요? 그 사람은 이 집안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아들인데. 닥쳐. 저는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이었죠. 민준은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당신, 형님을 미워하다가 아들까지 잃으시겠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가 되었습니다. 한약 산업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화, 과학화가 필요한 시대였죠.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방식대로 할 거야.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떠났고 지점도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반면 형의 회사는 더욱 커졌습니다. 한약 사업에도 진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대적인 시스템으로요. 형이 또 이겼구나. 패배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2010년 아들 민준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국에서 못 살겠어요. 아버지는 증오에 빠져 사시는데 저까지 그렇게 살 순 없어요. 민준아, 큰아버지가 뭘 잘못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 증오 때문에 가족을 잃고 있다는 건 알아요. 아들은 떠났습니다. 아내도 결국 저를 떠났습니다. 미안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저도 증오에 물들 것 같아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동인당도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남은 건 형에 대한 증오뿐이었습니다. 이게 다 형 때문이야. 형이 날 용서했다면, 형이 돌아왔다면. 저는 형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2024년 올해입니다. 저는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동인당은 10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노인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죠. 몸도 많이 아픕니다.
당뇨에 고혈압에 관절도 안 좋습니다. 거울을 보면 초라한 노인만 보입니다. 나는 뭘 하며 산 걸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 형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진호야, 나 좀 보자. 50년 만에 들어보는 형의 목소리는 늙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우리 집으로 와라. 주소를 보내마. 전화를 끊고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형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하지? 50년 만인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의 집은 강남의 큰 저택이었습니다. 역시 형은 크게 성공했구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형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형은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고 몸은 야위었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형님, 휠체어를? 형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형의 집은 넓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족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죠. 형님, 혹시 나도 혼자다. 아내는 20년 전에 죽었고 자식은 없지. 형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앉아라. 저는 형 앞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호야,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최장암이다. 말기야. 의사가 3개월이라고 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너를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형이 서랍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읽어봐라. 이게 뭔데요?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편지다. 유언장 말고 따로 쓰신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진우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이미 없을 것이다. 아들아,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내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할 결정을 내렸다. 유언장에 약방을 진호에게 물려준다고 썼지만 진실은 따로 있단다. 진우야, 너는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다. 어디를 가든 성공할 아이야. 그런데 진호는 다르다. 그 아이는 약방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다. 진우야, 사실 진호는 내 친동생이 아니다. 순간 편지를 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진호는 내 조카다. 내 삼촌, 그러니까 나의 동생 아들이지. 25년 전 내 삼촌 내외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진호는 그때 2살이었어. 친척들은 아무도 떠맡으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진호를 데려와 키웠다. 우리 아들로. 너는 이미 7살이었고 어린 동생이 생겼다고 좋아했지. 우리는 진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진호는 평생 자기가 우리 아들인 줄 알고 자랐다. 진우야, 약방은 진호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것이 맞다. 하지만 아버지는 진호에게 줄 것이 약방밖에 없구나. 진호는 부모도 없이 자랐다. 우리가 진짜 부모인 줄 알고 자랐지만 친부모는 아니야. 그 아이에게 약방만이라도 남겨주고 싶구나. 진우야, 넌 똑똑한 아이니까 이해해주겠지? 네가 진호를 용서해주겠지? 진호를 부탁한다. 네가 형으로서 진호를 지켜줘라. 미안하다, 아들아. 마이너스 아버지가 마이너스. 편지를 읽는 내내 제 손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형을 봤습니다. 형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날 알았다. 유언장을 읽고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너는 내 친동생도 아니었던 거야. 형님, 난 화가 났어. 너무 화가 났어. 평생을 속고 산 것 같아서. 그래서 집을 나갔지.
너를 원망했어. 내가 우리 집에 온 것도, 내가 약방을 물려받은 것도 모든 게 다. 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호야, 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난 50년 동안 너를 괴롭혔어. 내 사업을 방해하고 너를 증오하며 살았어. 그게 내 복수였어. 하지만 며칠 전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았을 때 갑자기 아버지 편지가 생각났어. 다시 읽어봤지. 형이 편지를 가리켰습니다. 진우야, 넌 똑똑한 아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진호를 용서해 주겠지? 아버지가 이렇게 쓰셨더라. 형님, 난 아버지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 너를 용서하지 못했어. 아니, 용서가 아니라 증오했어. 50년 동안. 형이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진호야. 내가 형으로서 너를 지켜줘야 했는데 오히려 내 인생을 망쳤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진짜 아들이 아니었다고? 아버지, 어머니는 내 친부모가 아니었다고? 그런데 형님이 나를 괴롭힌 이유가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형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아셨나요? 제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지. 아버지와 함께 너를 키우셨으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 형님을 찾으셨잖아요. 저는 형님이 어머니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다. 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날 찾으신 게 아니야. 나한테 너를 부탁하시려고 찾으신 거였어. 네. 형이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쓰신 편지야. 나한테 보내려고. 하지만 난 받지 않았어. 돌려보냈지. 지금까지 읽지도 않았어. 형이 봉투를 찢었습니다. 50년 만에요. 진우야, 엄마가 곧 갈 것 같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웠구나. 진호는 내 동생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다. 내 삼촌의 아들이니까. 엄마 소원이 하나 있다. 진호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진호 곁에 있어다오. 그 아이는 혼자서는 못 살아. 내가 있어야 해. 진호야, 넌 엄마의 첫째 아들이야. 착한 아들이야. 엄마를 믿고 진호를 돌봐다오. 엄마가 저 세상에서 너희 둘을 지켜볼게. 사랑한다, 아들아. 마이너스 엄마가 마이너스. 편지를 읽고 형과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증오, 분노, 오해가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진호야, 미안하다. 형님, 저도 미안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형을 간호했습니다. 매일 형의 집에 가서 식사를 챙기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님, 제가 친동생이 아니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나도 그래. 하지만 진호야, 친동생이 뭐가 중요하냐? 우린 50년을 형제로 살았잖아. 비록 증오하며 살았지만 형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참 바보같이 살았지? 그러게요. 어느 날 형이 물었습니다. 동생아, 넌 날 용서할 수 있어? 내가 내 인생을 망친 걸?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제 인생을 망친 건 형님이 아니에요. 저 자신이죠. 저도 형님을 증오하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형님, 저는 형님을 용서합니다. 그러니 형님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형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동생아. 3개월 후 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을 지키며 형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납니다. 진호야,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그땐 제대로 된 형이 되마. 형님. 형은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형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형의 서재에 제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어릴 때 함께 찍은 사진, 제가 결혼했을 때 몰래 찍은 사진, 동인당 앞에서 찍은 사진. 형은 저를 증오했지만 그래도 저를 잊지 못했던 겁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제가 50년 전에 보낸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형은 그 편지들을 다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형님 약방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쓴 편지, 제가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라고 쓴 편지, 제가 제발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라고 쓴 편지, 모두 다요. 편지마다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형은 그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던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형도 저를 미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했다는 걸, 저도 형을 증오하면서 동시에 그리워했다는 걸, 우리는 서로를 너무 사랑했기에 배신이 더 아팠고 그래서 더 증오했던 겁니다. 지금 저는 형의 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묘도 있습니다. 형님, 아버지, 어머니. 저는 묘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50년이나 걸렸네요. 진실을 알기까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형님, 저는 이제 알아요. 복수가 뭔지, 용서가 뭔지. 복수는 상대를 망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망치는 거더군요. 그리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형님, 다음 생에는 정말 형제로 태어나요. 그땐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미워하지 말고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형님, 아버지, 어머니 모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모두를 용서합니다. 50년 만에 제 가슴의 증오가 사라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